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어느덧 한 학기 강의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아쉬움이 남네요. 대학에서 학생들 지도로 만났던 것과는 다른 여러분들과의 만남이라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대학 생활을 꿈꾸고 있는지, 혹 대학에 대한 궁금증은 없는지, 미래에 대한 기대와 목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쉽게도 아직 코로나19가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이 많은 것을 바꾸고 있고 앞으로 더욱 많은 것을 바꾸려 할 것입니다. 이른바 뉴 노멀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생각한 것과는 다른 세계를 여러분들은 맞이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중 가장 두드러지는 게 비대면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취업을 할 때 화상 면접을 할 수도 있고 경찰이 되어서도 시민들에게 봉사하고 대민 서비스를 할 때도 비대면의 상황이 계속될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스스로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수업이니 수업을 하기 전에 이제까지 수업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볼까 합니다. 먼저 경찰 윤리 수업이 여러분들의 삶, 행복과 연관이 있음을 얘기했습니다. 그러자면 내가 누구인지 잘 아는 게 필요합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인으로서의 필요한 소양을 갖춰 나갔으면 했습니다. 공부를 하는 방법으로 여러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께 켄 윌버라는 학자의 통합적 관점을 소개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경찰윤리 수업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그중 윤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고 보고 동서양 철학자들을 통해 인간 본성과 효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경찰윤리의 통합적 측면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윤리와 경찰의 연결고리로서 경찰의 토대가 되는 국가 성립의 이론으로 사회계약서를 서양사를 기준으로 살펴보고 민주주의 가치 이념으로서의 자유와 공평한 사회 이념으로서의 정의를 토대로 경찰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국가 권력의 집행으로서의 행정 권력을 알아보았습니다. 즉, 경찰 권력으로서의 문화와 경찰 정신, 경찰 조직과 책임, 경찰의 일탈, 권한낭용, 냉소주의, 부정부패 등이었었죠. 그리고 전문 직업으로서의 경찰직의 방향과 치안 서비스의 민간 위탁 문제 등을 논의해 보았고, 이제 경찰 전문직의 윤리 표준과 강령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앞서 강의에서 설명하였듯이 경찰의 윤리 강령은 경찰의 전문 직업화에 따른 자기 통제의 일환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이 자기 윤리의식을 강조하고 국민이 기대하는 서비스의 수준을 제시하면서 그들의 신뢰를 받는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기준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출석과 과제물, 중간 기말고사 과제와 답안지 제출을 안내합니다. 아직 밴드 강좌 수강 후 수강했다는 댓글을 달지 않은 학생은 댓글을 달아주시고 PPT 과제물과 중간고사 과제, 기말시험 문제 답안지를 저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제물에 관련돼서는 미제출 시 해당 점수는 0점 처리합니다. 자,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볼까요?
홉스와 로크는 인간 사이의 계약을 통해 국가가 성립되었다고 하며 국가는 합법적 권력을 소유하고 국가 질서를 위해 그 권력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이에 행정부의 권력으로서 치안을 위해 경찰 권력이 탄생했습니다. 폴리스 파워죠. 경찰 권력은 국가로부터 부여된 법에 근거한 법 집행을 통해 공공 복리를 위한 규제와 강제력을 행사했으며 이에 따른 경찰 직무는 사회적 일탈 행위인 범죄에 대한 제재, 즉 수사 업무와 사회 안정과 공공 기능의 유지하기 위한 행정 경찰 작용이었습니다. 이후 국가가 발전함에 따라 경찰 기능이 점차 세분화되어 전문화되고 치안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시민 봉사자의 역할이 강조되었고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점차 넘어오게 됩니다. 이를 탈경찰화, 비경찰화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앞서 배웠던 치안 서비스 중 경비 업무의 민관 위탁 등이 이에 해당되며 좀 더 적극적으로는 시민사회와의 공조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경찰의 탈경찰화, 비경찰화의 경향은 두 가지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대륙법계에서 경찰의 독점적 권한을 민간에게 이양하는 방식으로 역사적 경험을 통해 유럽 시민들은 군대처럼 제복을 착용한 경찰들이 시민사회의 생활 영역으로 침입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 환경, 위생, 건축 등 국가 복리 증진을 위한 행정에 수반되는 위험 예방 사무는 통상적으로 경찰 조직이 아닌 일반 행정기관에 전적으로 위임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에서는 탈경찰화 과정으로 경찰 임무 영역에서의 복지 증진을 제외시키고 있는 것이죠. 반면 영미권 경찰은 시민들로부터 직접 위임받은 강제력이 있기에 법 집행기관이자 동시에 사회봉사자로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즉 경찰의 역할이 법 집행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적 기능까지도 같이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차는 경찰 권력의 기초가 전자는 고전적 사회계약에 근거한 국가 권력으로부터 직접 도출된다고 보는 반면 후자는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동의에 따른 직접적 의지로부터 생성된다는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륙법을 받아들인 일본의 경찰 행정과 2차 세계대전 후의 미 군정청의 미국식 경찰 행정이 복합된 형태의 시각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상황에 따라 두 가지 성격이 따로 나타나거나 혼용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제 재령을 살펴볼까요? 경찰은 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추상적으로 규정된 법률 조항을 구체적인 사실에 대비해 적용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경찰관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클라이니는 이러한 경찰의 다양한 전문적 판단을 재량으로 보았습니다. 재량이야말로 전문가적 의사결정의 핵심이고 경찰 재량의 필요성은 경찰이 전문가 집단인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량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결정 재량으로 경찰권을 발동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선택 재량으로 경찰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에 관한 재량을 말합니다. 경찰학 사전에 따르면 재량권은 자유재량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우선 경찰은 법에 따라 집행하게 됩니다. 이를 합법주의라고 부릅니다.
즉 경찰 수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며 공공안녕질서 유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죠. 경찰 수사 등 사법 경찰 업무와는 달리 행정 경찰 업무는 공공안녕과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위험 방지 차원의 경찰권의 행사입니다. 구체적 상황에서는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찰 판단의 재량 영역이 광범위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를 편의주의라고 부릅니다. 코헨과 필드버그에 따르면 경찰 활동의 기준, 즉 윤리의 표준이 되는 5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로 공정한 접근으로 경찰은 사회 전체의 필요성에 의해 생겨난 기구이므로 공공 서비스에서는 공정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입니다. 공정한 접근은 경찰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것을 받을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회개혁을 통해 시민들은 경찰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경찰 서비스에 협조할 의무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공공의 신뢰의 문제입니다. 개인은 자연 상태에서 가지고 있던 범인 체포 및 처벌의 권리를 공적 기관, 국가에 양도했으며 경찰은 수사 및 질서 유지 권한을 강제적 수단을 활용할 때 경찰관은 시민들의 신뢰에 합당한 방식으로 권한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적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경찰 윤리 표준엔 생명과 재산의 안전의 문제로요. 경찰 업무는 공공이 믿고 맡기는 일이기 때문에 사회개혁의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과 자유이며 법을 이를 위한 수단이고 경찰은 법에 따라 집행하는 기구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윤리표준 중에 하나는 협동인데요. 경찰 조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다른 입법기관, 사법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며 아울러 경찰 조직 내의 다른 기관 및 부서와도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코헨과 필드버그의 5번째 윤리 기준인데요.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경찰은 사회 전체의 이익에 염두를 두고 양 당사자의 주장을 조율하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업무 처리가 요구된다는 것이죠. 경찰관이 냉정을 잃게 되는 2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그 하나는 과도한 개입이 문제인데요. 사태에 너무 감정적으로 깊숙이 개입해서 평정을 잃어버리고 판단을 못하여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경우를 말하고요. 또 하나는 무관심한 태도로 전혀 양 당사자의 말을 주의해서 듣지 않고 혼자 판단해버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제 윤리 강령을 살펴볼 텐데요. 윤리 강령은 어떤 집단에서 내세우는 윤리적인 행동 규범을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전문 직업군이 자기 통제를 위해 자발적으로 만든 규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를 사전적 풀이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교육평가 용어사전과 실무노동 용어사전을 참고로 해봤는데요. 이 윤리 강령은 다음과 같이 3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단체가 직업상으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윤리적 덕목을 담아놓은 것이다. 이는 단체 내부적 기준과 외부에서 예를 들면 시민사회죠. 요구하는 기준을 동시에 담아놓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고요. 두 번째가 이 단체가 외부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윤리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구성원의 자세와 실천 규범을 정립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세 번째로 조직의 투명성과 구성원의 의식 혁신을 위해 사회와 단체 및 개인의 사적 생활까지 규율한 것으로 구성원의 자발적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문 직업 집단이 특히 경찰이 윤리 강령을 채택하는 이유는 공공 서비스 제공자의 자기 통제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두 가지로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전문 직업이 갖는 특수성 때문에 윤리 강령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전문 직업은 국가와의 특별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특별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공익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전문 조직의 자기 통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윤리 강령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자신에게 서비스나 재화를 공급하는 사람들과 관련해서는 소비자들이 의리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두 가지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 하나는 소비자 집단을 조직화해서 대항하거나 또 하나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스스로 자기윤리의식을 강화시키도록 요구하는 것이죠. 따라서 전문 집단은 소비자의 신뢰가 목적 달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자기 통제를 강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윤리 강령은 대외, 대내적 측면에서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대외적 측면을 강조하여 클라이니는 윤리 강령을 이렇게 봅니다. 공중, 대중에 대한 약속을 표현하는 문서로 보고 윤리 강령은 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도록 의도된 약속으로서의 기능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한편 대내적 측면을 강조하여 마이클 데이비스는 윤리 강령을 조직원들을 규율하는 내부적 문서이다 이렇게 보고요. 구성원들의 전문 직업적 활동을 규율하고 인도할 목적으로 구성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쿠쿤에 따르면 윤리 강령은 경찰관의 올바른 공적 처신을 위한 규칙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바람직스러운 윤리 강령의 방향과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윤리 강령은 모든 경찰 활동에 다 적용될 수 있을 정도로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성을 갖춰야 한다고 합니다. 즉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최대한 나열해야 한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 강령의 내용은 규칙, 원칙, 이상 등으로 구분하는데 이는 강제적인 것, 좀 더 일반적인 의무 내지는 윤리들, 그리고 바람직하거나 추구해야 할 것들로 구분하는 것이면서 이것들을 함께 규정하거나 일부분만을 규정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경찰 윤리 강령은 대내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대외적 기능을 보면 첫째로 서비스 수준의 확신을 제공하고 보장해주는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주어진 특권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어떻게 보장하겠다는 약속의 확인과 서비스 제공자들, 그들이 제공한 서비스 덕택으로 일정한 사회적 특권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경찰관의 특권 같은 경우는 강제적인 힘이나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죠. 국민은 그런 특권을 인정하는 대신에 일정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어느 정도의 서비스가 수준이
지켜질 것인지에 대해서 약속을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공공관계에서 개선의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고객 증대라는 경제적 목적과 고객의 사회적 평가를 개선시킨다는 면에서 이 강령에 의해서 규율된다는 의미는 결국 전문 직업적 지위의 징표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책임의 제한이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책임 면에서 윤리 강령에 제시된 부분까지만 책임을 진다는 점입니다. 윤리 강령은 과도하고 부당한 요구에 대한 제한의 기능도 있다는 것이죠. 이는 일정한 상황에서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책임충을 피할 수 있는 방직책도 되며 경찰의 행위를 평가하는 공적인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즉 내부로부터의 책임 추궁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외부로부터의 책임 추궁을 이 필요를 사전에 없애는 역할도 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윤리 강령의 내부적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부적 기능 중에서 첫 번째로 구성원의 서비스에 개인적 기준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서비스 사용자가 요구할 수도 있고 공급자가 반드시 고수해야 할 행위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죠.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자신의 일을 규율하는 규범적 제약을 제공하는 표지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문제를 명확히 하고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조직의 소속감을 고취시키는 이 역할도 한답니다. 조직의 소속감을 만들고 진작시킴으로써 서비스 제공자들, 예를 들면 경찰 조직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행위의 도덕적 틀과 기준, 넓은 사회의 관심에 부응하는 도덕적인 틀과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죠. 근데 동료 전문인들에 대한 개인적인 충성이 과할 경우 오히려 개인적인 공공에 대한 헌신보다 더 앞서는 경향을 띌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경찰 윤리 관령의 세 번째의 내부적 기준을 살펴보면요. 윤리 강령은 조직 내부의 다양한 면에서 기준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강령은 구성원의 자질을 통제하게 되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서비스 제공자들은 회원으로 가입을 허락받거나 배제되며 또 평가받고 또 징계받고 축출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강령과 그 규정들은 비윤리적인 행위를 억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고 합니다. 또한 강령은 좀 더 정치적인 성격을 통제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조직 내의 소수파나 다수 의견에 대한 반대 세력의 통제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다른 한편으로 내부적인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근거나 구성원들이 그 지휘부에 책임을 묻는 근거로도 종종 사용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한편 내부적인 분규가 있을 때는 또 이 윤리 강령이 재판관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조직의 여러 활동을 규명하는데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교육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종종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윤리교육의 핵심 내지는 틀로 사용되는 것인데 윤리 강령 중심의 교육은 다분히 형식에만 치우치는 율법주의적 성격의 교육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이고 자율적인 도덕 판단의 능력을 이렇게 길러주는 그런 교육이 더 바람직스럽다고 합니다. 이러한 윤리 강령은 그 본질상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강령이 행위 중심적 성격으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또한 외부 중심적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행위자의 진정성을 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강령에는 모든 대안의 제시가 어렵기 때문에 제시된 기준 안에서 해결하려 함으로써 다분히 경직성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강령은 법의 집행 과정에서 고려되는 여러 가지 대안 선택의 어려움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나 절차를 제시하지 못하고 목적과 기준만 나열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윤리 강령의 본질적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윤리 강령은 또 한 운영 시에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첫째로 이제 집행 가능성의 문제인데요. 법적 강제력이 없어서 위반 시에 제재할 방법도 없고 또 강령 위반에 대해서도 보고한다거나 동료의 비행을 증언하는데 소극적이기가 쉽다는 겁니다. 이는 집단의 충성을 불러일으키는 강령이 오히려 그 자체로 강령의 집행 가능성을 저해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냉소주의의 문제입니다. 대부분 강령이 직원들 참여보다는 상부에서 제정하여 상명하달된 강령이기 때문에 과도한 요구가 아닌 윤리 강령에 대한 상급자들의 솔선수범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소안의 위험 문제가 있는데요. 윤리 강령 자체가 행위의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희생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서 행동을 하더라도 강령 이상을 넘어서지 않으려고 하는 서비스를 제한하려고 하는 경향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강령이 갖고 있는 운영상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경찰의 윤리 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966년에 제정된 경찰 윤리 헌장입니다. 모두 5강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명령에 복종하며 각자의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완수한다. 1. 우리는 냉철한 이성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위해와 불법과 불의에 과감하게 대결하여 항상 청렴 검소한 생활로서 명리를 멀리하고 오직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 1. 우리는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여 성실하게 봉사한다. 1.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명심하여 편견이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1. 우리는 이 모든 목표와 사명을 달성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인격과 지식의 연마에 노력할 것이며 민주경찰의 발전에 헌신한다. 다음은 두 번째로 1988년에 새경찰 신조 4개항이 제시됐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 우리는 새 시대의 사명을 완수한다. 1. 우리는 깨끗하고 친절하게 봉사한다. 1. 우리는 공정과 소신으로 말한다. 1. 우리는 스스로의 능력을 개발한다. 짧고 간단하네요. 자, 세 번째로 1991년 경찰청으로 독립한 후에 제정된 경찰헌장 5개항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의 안寧과 질서를 유지하며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는데 책임을 진다고 하였고요. 이에 경찰이 나아갈 길에 대한 목표로 친절한, 의로운, 공정한, 근면한, 깨끗한 경찰상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는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봉사하는 친절한 경찰이다. 1. 우리는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의로운 경찰이다. 1.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공정한 경찰이다. 1. 우리는 건전한 상식 위에 전문 지식을 갈고 닦아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근면한 경찰이다. 1. 우리는 화합과 단결 속에 항상 규율을 지키며 검소하게 생활하는 깨끗한 경찰이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인데요. 1998년에 제정된 경찰 서비스 헌장 6개항입니다. 여기에서 경찰은 경찰 서비스를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고 친절하고 신속 공정한 서비스 제공을 약속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비스 기준과 내용, 제공 방법, 절차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와 사고를 철저히 예방하고 법을 어긴 행위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1. 국민이 필요로 하면 어디든지 바로 달려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 모든 민원은 친절하고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1.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일 먼저 생각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1. 인권을 존중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 잘못된 업무는 즉시 확인하여 바로잡겠습니다. 예, 다음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경찰 공무원 행동 강령입니다. 부패방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직자 행동 강령에 근거하여 공무원의 청렴 유지 등을 위한 행동 강령 2003년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을 경찰청 훈령 제396호 2003년에 제정된 것으로 공정한 직무 수행과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건전한 조직 풍토 조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좀 보면 공정한 직무 수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부당한 수사 지휘에 대한 이의 제기, 사적 이해관계인의 신고, 수사 단속 업무의 공정성 강화, 고위 공직자의 민간 분야 활동 내역서 제출,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특혜의 배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경찰 유관 단체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처리, 인사청탁 등의 금지 등이고요. 두 번째로 부당이 등의 수수 금지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알선 청탁 등의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용물의 사적 사용, 수익의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 권한 등을 행사한 부정행위 금지, 금품을 받는 행위의 제한,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등입니다. 세 번째로 한번 볼까요?
건전한 조직 풍토 조성인데요. 외부 강의 등 사례비 수수 제한, 초과 사례금 신고, 직무 관련자 거래 신고, 직무 관련 시 협찬 요구 금지, 직무 관련자와 사행성 오락 금지, 경조사의 통지 제한. 상당히 방대하죠. 일반 공무원들도 대략 이렇게 준해서 행동 강령을 이렇게 제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청은 삼불삼구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삼불운동은 불친절, 불공정, 불성실한 근무를 지향합시다. 이런 내용이고요. 상금운동은 인사청탁 금지, 금품 수수 금지, 비밀 누설 금지 등입니다.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많은 내용들이 윤리 강령이나 또 유사한 윤리 기준에서 제시되고 있죠. 그것은 경찰력이 갖는 구속력과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의 광범위성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만큼 경찰의 역할이 지대하다는 것이죠. 이제 강의를 마무리할 때가 왔습니다. 마지막 자료는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경찰이 지향점과 목표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캐치프레이즈는 경찰이 곧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입니다 라고 표현했군요. 아마도 시민과 더욱 가까워지려는 의도를 담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만큼 경찰의 역할 또한 시민 속으로 들어와 있다는 표현일 것입니다. 경찰의 지향점은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입니다. 이에 따른 목표는 민주적이고 인권을 중시하는 시민의 생활 속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민생경찰로의 도약이네요. 이걸 축약해서 민주, 인권, 민생경찰로의 도약이라고 표현했네요. 이를 위해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경찰 개혁 문제, 그리고 시민의 생활을 알뜰히 챙기는 민생 치안 확립이라는 두 가지 큰 과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와닿는지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경찰이 되어서도 잊지 않아야겠지만 경찰 시험이나 혹 경찰 되고 나서도 승진 면접을 볼 때 꼭 참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강의 이후에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여러분들과 만나는 특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혹 시간이 되는 학생들과 함께 아쉬웠던 강의 마지막을 함께 수업도 하고 끝나서 치맥이라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시작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과제물과 기말고사 답안지 잘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강의는 이걸 종료하고요. 다음 혹 특강 시에 번개를 치게 되면 시간 되는 학생들은 나와서 함께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